소소한 하루 속에 숨겨진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 사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윤정이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세 아들을 홀로 키워낸 그녀에게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이 찾아왔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건강을 다지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습니다. 오늘도 윤정이는 산행을 위해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오랜 습관처럼 아들들 사진이 놓인 거실 장식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다들 바쁘게 잘 살고 있겠지. 첫째 윤태식은 대기업 임원으로, 둘째 윤민수는 유명 병원의 병원장으로, 막내 윤준호는 성공한 변호사로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보람이 느껴진다고 윤정이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요즘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본다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산악회 회원들과 만난 윤정이는 오늘따라 더욱 힘이 넘쳤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길을 오르며 동료들과 웃음꽃을 피웠어요. 정상을 향해 오르던 중 윤정이는 발 아래 바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죠.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윤정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다리와 골반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다는 진단이었죠. 상당 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족에게 연락드렸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윤정이는 안도했어요. 아들들이 오면 무서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병실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첫째 윤태식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곧이어 윤민수와 윤준호도 도착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걱정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회의 중에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윤태식의 말에 윤정이는 미소 지었어요. 아들들이 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들의 시선이 자꾸만 시계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쁜 일정과 부담감이 윤정이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이는 상당 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가족의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세 아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 어머니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지금 아이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윤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윤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죠. 나는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한 달은 비울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매일 응급 상황이 생기니 내가 어머니를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민수의 말에 세 형제는 침묵했어요. 결국 그들은 최선의 대안이라며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윤정이에게 이 결정을 전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실망감을 세 아들 모두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죠. 그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을 핑계로 마음속 죄책감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윤태식의 말에 윤정이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이는 도시 외곽의 평화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깨끗한 방이었지만 낯선 환경에 윤정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처음 한 달은 세 아들이 번갈아가며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간격은 점점 길어졌죠. 전화통화도 짧아졌고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윤정이는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나도 젊을 때는 얼마나 바빴던가.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윤정이는 천천히 걷는 법을 다시 배우며 인내심을 길렀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쓸쓸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같은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려왔죠. 특히 일요일 오후 손주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을 보면 윤정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손주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텐데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건넨 작은 일기장에 윤정이는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의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였죠.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새 아들을 키우며 지냈던 날들, 그들의 첫걸음마 학교 입학식, 졸업식, 윤정이는 그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이렇게라도 적어두어야겠네. 나 없이도 아이들이 잘 살아갈 테니.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윤정이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낙이 되었어요. 봄꽃이 피고 지고 여름에 짙은 녹음이 드리우면서 그녀의 일기장은 점점 더 두꺼워졌죠. 삼형제 성장일기라고 이름 붙인 그 책에는 아들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윤정이는 펜을 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첫째 윤태식이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던 그 힘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버텼던 날들이었죠. 일기장에는 둘째 윤민수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가 2개의 일자리를 뛰었던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가. 막내 윤준호의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 슈퍼에서 일하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도 생생했어요. 준호는 항상 정의롭고 싶다고 했었지.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랐는데. 윤정이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매일같이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번진 페이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그녀는 아들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다만 그들이 조금 더 자주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요양원의 봄 행사날 가족들이 초대되었지만 윤정이의 아들들은 모두 불참했어요. 회의, 수술, 재판 준비 등 각자의 이유가 있었죠. 윤정이는 간호사에게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일기에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바랐는데 이제는 그들의 삶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나 봐.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나 이해하니까. 육체적인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정이는 이제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특히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며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치매를 앓고 있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웠죠. 그래서 윤정이는 더욱 일기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이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들었어요. 새 아들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죠. 단 3글자였습니다. 보고 싶구나.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윤태식의 답장이었어요. 이어서 윤민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수술이 있어. 지금은 어렵네요.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마지막으로 윤준호의 답장이 왔어요. 출장 중이라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어머니.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또다시 담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 아들 중 누구도 약속대로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며 몸을 움직이는 데 집중했죠. 가을이 깊어가는 정원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간호사 소영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저 그렇죠.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바쁜 업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소영은 윤정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드님들께서 곧 오실 거예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소영이 급히 달려왔을 때 윤정이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할머니, 열이 많이 나요. 바로 의사 선생님께 연락할게요. 검사 결과 폐렴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요양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요양원 측에서는 즉시 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자 메시지만 남길 수 있었죠. 어머님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방문해 주세요. 밤새 윤정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착용했지만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할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소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정이는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일기장, 아이들에게. 소영은 윤정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님들께 꼭 전해드릴게요. 새벽녘 윤정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문득 세 아들이 어릴 적 함께 보았던 별들이 떠올랐어요. 옥상에서 별을 보며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날들. 우리 아이들 윤정이의 마지막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가족 중 누구도 곁에 없는 채로 윤정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원에 도착한 사람은 윤태식이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 시트가 덮인 윤정이의 모습만이 있었죠. 윤태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네요. 얼마 후 윤민수와 윤준호도 도착했어요. 셋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지만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각자의 슬픔에 잠겼습니다. 윤정이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제 문자 받았을 때 바로 왔어야 했는데 윤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루만 일찍 왔어도. 윤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형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바쁜 일정과 성공이 갑자기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보다 아들들의 지인이 더 많았어요. 대기업 임원, 병원장, 유명 변호사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윤정이를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은 몇 없었죠. 산악회 회원들과 요양원 직원들만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형제는 검은 정장을 입고 나란히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장례식장 한쪽에서 세 형제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격해졌어요. 형이 어머니 곁에 있었어야 했잖아. 첫째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윤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윤태식을 몰아세웠습니다. 나만 책임이라고? 넌 의사면서 어머니 건강 상태를 제대로 체크한 적이나 있어? 윤태식이 반박했어요. 둘 다 책임감이 없었던 거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윤준호가 끼어들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죠. 세 형제의 언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그때 요양원 간호사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어머님께서 남기신 물건이 있어요. 소영은 낡은 일기장을 건넸죠. 돌아가시기 전 아드님들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세 형제는 잠시 언쟁을 멈추고 그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삼형제 성장일기라고 쓰인 표지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윤태식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걸 쓰고 계셨던 거야?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쓰셨어요. 아드님들 이야기를 정말 자랑스럽게 하셨죠. 내 아들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소영의 말에 세 형제는 더욱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의 조용한 한쪽 방으로 자리를 옮겨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죠. 태식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그 아이의 꼬마 발자국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자랑했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윤태식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라며 느꼈던 결핍을 어머니가 어떻게 채워주려 애썼는지 기억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항상 미소로 그를 맞아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일기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의 일자리를 뛰어야 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지. 내 아들이 의사가 된다는데. 윤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그의 학비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슈퍼에서 일하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주인이 왜 우느냐고 물어봐서 우리 막내가 변호사가 됐다고 자랑했지. 그날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윤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법대 재학 시절 생활비를 보태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을 때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만류하셨던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이미 3가지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세 형제는 밤새도록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고단함이나 외로움보다 항상 아들들의 성공과 행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 형제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엔 요양원에 들어간 후 쓴 가장 최근의 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숨죽여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가끔은 보고 싶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내 아들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윤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거의 매일 기록이 이어져 있었죠. 어머니의 일상,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태식이가 전화했다.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갑던지 하지만 회의 중이라고 해서 길게 말하지 못했다. 괜찮아. 바쁘게 일한다는 건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 윤태식은 그 전화를 기억했어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직전이었고 그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서둘러 끝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회의가 그렇게까지 중요했던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얘기는 계속되었어요. 민수가 병원 일로 바쁘다고 한다. 환자들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니 이해해야지. 그래도 가끔은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손주들은 많이 컸을까? 윤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응급수술이 잡혔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날 그는 골프 약속이 있었죠. 단 한 번의 골프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출장 중이라 다음 주에 온다고 했다. 기다려지는구나. 요즘 준호가 맡은 사건이 큰 것 같아. 텔레비전에서도 나오더라고.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다니. 윤준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대신 고액 의뢰인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었죠. 그 순간의 선택이 이제는 너무나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세 형제는 숨을 죽였어요. 그곳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 건강하면 그걸로 족하다. 보고 싶구나. 단순하지만 깊은 사랑이 담긴 이 한 문장에 세 형제는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너무나 대비되어 더욱 가슴 아팠죠. 우리가 뭘 한 거지? 윤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윤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야. 윤준호의 말에 세 형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를 마치고 세 형제는 어머니가 살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있던 그곳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거실 장식장에는 세 아들의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들의 졸업사진과 표창장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죠. 부엌 구석에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 형제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들이 정성스레 접혀 있었어요. 아마도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준비했던 것 같았죠. 어머니 윤태식은 손수건을 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어머니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오랜만에 함께 마주한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 마침내 윤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어. 윤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준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별을 봤던 게 기억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저건 너희 아버지가 보고 있는 별이라고 하셨지. 세 형제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지를 천천히 곱씹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꿈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 윤태식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윤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머니의 꿈이셨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자마자 어머니를 뒷전으로 밀었지. 성공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윤준호의 말에 세 형제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틀 후 윤태식은 회사에 중요한 결정을 알렸어요. 자신이 맡고 있던 해외사업부 이사직에서 물러나 노인복지 관련 새로운 사업부를 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의 단호한 결심 앞에 결국 승인이 났죠.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노인 세대를 위한 복지 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겁니다. 첫 프로젝트로 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태식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했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진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었죠. 같은 시기 윤민수도 자신의 병원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축소되어 있던 노인의학과를 대폭 확장했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진료 프로그램을 신설했죠.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민수는 자신의 사재까지 투자하며 이 프로그램을 밀어붙였어요. 그의 진정성을 본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준호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정의 법률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은퇴한 노인들이 겪는 법률 문제, 특히 대형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분쟁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죠. 저희 사무소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특히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진정한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자의 분야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효도 마케팅이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새 형제의 진정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변화를 이끌고 주말이면 새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를 함께 찾았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듯 나누었죠. 어머니, 지난주에 시작한 노인 돌봄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병원에 새로 만든 노인 전문 재활센터에 벌써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어머니처럼 낙상사고를 당한 분들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법률 클리닉에서는 은퇴 노인들이 부당한 금융상품 피해를 입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꼭 승소해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새 형제는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형제간에도 소원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윤태식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윤민수는 수술 스케줄을 조정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으며 윤준호는 고액 의뢰인보다 정의로운 사건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윤정이의 첫 기일을 맞아 새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네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윤태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해 그가 시작한 정의 프로젝트는 이제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죠. 윤민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의 노인의학과는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가 설립한 저소득 노인 전문 의료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특히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어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머니, 법률 클리닉에서는 지난달에 큰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윤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로 잃었던 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새 형제의 변화는 단순히 직업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윤태식은 더 이상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지 않았고 윤민수는 주말 골프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했으며 윤준호는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어머니, 우리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부를 향해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네요. 어머니께서 평생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준호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갚아도 부족할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윤태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민수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들꽃 다발을 묘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공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윤준호의 마지막 말에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윤태식의 회사 동료들은 그의 달라진 리더십에 감화되어 사회공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윤민수의 제자들은 그의 의료 철학을 본받아 의술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윤준호의 법률사무소는 공익소송의 모범적인 사례로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할 때까지 세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앉아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고, 각자의 자녀들에게도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윤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직함이나 큰 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었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세 형제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봄바람이 다시 한번 살랑거렸고 어딘가에서 들꽃 향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편안하고 포근했어요. 세 형제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석양을 등지고 천천히 묘소를 떠나는 세 형제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이제 그들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이 이제 세 아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